한 줄로 요약하면 똘똘한 채 이런 게 시장의 색깔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의 색깔이 저는 180도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설령 약세장으로 전환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올해 5대 강력시 이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여기 이제 집값들 지금 현재 점검 및 앞으로 좀 내년까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 현 상황이 어떤지 좀 중요하겠죠. 지금 5대 광역시도 상황이 되게 비슷한 상황입니다. 일단 대구가 하락한 거는 작년 말부터 마이너스세가 어마어마하고요. 주간으로 소수점 첫째짜리 하락세가 찍히고 있으니까 대구 하락은 뭐 거의 엄청나게 체감이 될 정도로 마이너스이고 그리고 대전은 세종이랑 엮여져 가지고 같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 대전 역시 하락세가 소수점 첫째짜리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점 첫째짜리 하락은 마이너스 0.1땡%, 마이너스 0.2땡% 이런 퍼센티지인데 이걸 52주 곱하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빠지는 거죠. 0.01%가 막 이제 굉장히 미미한 0.1%가 52주 하면은 이제 복리로 완전 늘어나게 되는 건데 그리고 대구랑 대전이 진짜 초약세이고 초약세. 네, 상단 하락세 시연 중이고 있고요. 부산이 그냥 약보합인 것 같고 그리고 광주도 약보합이고 그리고 울산도 마찬가지로 약보합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5대 광역시 지표는 마이너스로 부동산원에서 기표를 하고 있는데 실제 자료들을 보면은 이런 5대 광역시들이 강한 건 아니고요. 왜냐면 지금 다 조정지역이고 지금 주택가격 강하게 나오는 지역들은 강릉이라든가 전남이라든가 경남 같은 지역의 소도시들, 그러니까 뭐 강릉시,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어떤 강릉시, 뭐 춘천이나 그리고 전남, 뭐 군산이 됐던 뭐 이런 몇 개 그런 소도시들의 일부 단지들이 이제 강세로 기표가 되고 전방위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수도권과 5대 광역시는 일제히 약세로 전환하거나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럼 5대 강역시에 이제 계신 분들이 여기서 내 집 마련을 하려거나 뭐 하는 것들은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네요. 안 해야 되겠네요, 가급적. 네, 거기서부터는 그러니까는 자기가 집을 사는 게 나는 좀 4년 이상 주거가 중요하다. 여기서 애 키울 거고 학교 보낼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지금 파도도 언젠가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뭐 어차피 사서 팔 생각도 없고 그러면은 좀 약세장 초입이든 약세장 중입이든 그걸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야 되니까 사자 이렇게 사는 거고 저만 해도 집을 살 때 뭐 연준이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을 하니까 지금 사지 말자 이런 생각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냥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뭐 출퇴근을 해야 되고 이쪽에서 우리가 돈 얼마 좀 모았고 이러니까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집을 샀거든요. 그래서 주거 서비스로 집을 사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기에 상관없이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집이라는 게 좀 큰 돈이 들어가고 그렇죠. 대출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는 괜히 물렸다가는 정말 큰 데미지를 입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내가 갖고 있는 자산 대비 너무 커가지고 내가 이걸 사면은 잠이 안 올 것 같다. 혹시 빠지면은 그런 분들은 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자산으로서 바라봤을 때는 그 진짜 변동성까지도 내가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체력이 된 상태 그리고 막 그런 전략이 섰을 때 그럴 때 사시는 게 맞고 그냥 뭐 이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어쨌든 지금 무조건 이 동네에 오래 거주해야 되니까 주거 서비스로 이걸 선택해야 되겠다고 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 의문이 드는 게 여기서 바로 그러면 그 질문 들어가면 지금 이제 보유주택수에 따른 이제 투자 전략에서 이제 무주택자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러면 다 필요 없고 이제 난 오래 살 거니까 그래서 집을 산다 하더라도 굳이 내가 이제 약세장 초입이라 하셨잖아요. 그럼 그거 더 가팔라질 수 있을 텐데 그냥 월세 살다가 좀 더 많이 빠졌을 때 뭐 1, 2억, 뭐 5억 빠졌을 때 집을 사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맞죠. 네. 그거를 이제 사후적으로는 이제 후견지명이라고 해가지고 지나고 나서는 과거를 다 알 수가 있으니까 이때 살 걸, 이때 팔 걸 다 알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 경로를 걷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지금이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안다는 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시경제 환경이나 주택가격을 움직이는 지표가 제가 GDP랑 대출이랑 그 다음에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GDP라는 거는 결국 경제 사이클 따라서 가는 거고 그리고 대출은 정책 따라서 바뀌는 거고 수요 공급도 마찬가지로 여러 수요 요인과 공급 요인이 혼합돼서 그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GDP 따라갔던 거는 수급 밸런스를 맞추려고 정부와 시행사와 시장이 서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대출은 그냥 대출 논리에 따라서 냅뒀기 때문에
그냥 GDP 따라서 주택 가격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해 왔거든요. 그러다가 GDP가 크게 데미지를 입으면은 뭐 IMF 때나 금융위기 때 이런 때 되면은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로 갔고 이랬었던 건데, 근데 그 얘기는 결국에는 아까 주택수에 따른 그거를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무주택이면은 내가 주택을 사는 그런 시점을 조절해야지라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본인이 그 주택을 나는 안 그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투자 자산으로 본다는 거여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투자 자산을 볼 거면은 대한민국 네. 모든 사람은 집을 투자 자산으로 보지 않을까요? 아니 그 돈이 네. 내가 물론 실수요자지만 내 전 재산의 우리나라는 70%가 부동산인데 거기를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여기 살 거니까 괜찮아라고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과연 몇 명이 될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내 모든 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요즘에 좀 심화가 되었는데 네. 집값이 소득 대비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투자 자산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집값이 소득 대비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던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집이 투자 자산이 아니었고 그냥 주거 서비스의 수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한 5년, 특히 코로나 국면에 급격히 올랐던 지난 2년만 놓고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주택이라는 게 그거 그냥 주거 서비스 4년 대신 장기적으로 선택하는 거니까 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갔을 때 주택시장이 매우 심심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변동성이 엄청 작아지고 심심해졌을 때 그럼 못 버틴다는 거예요. 본인이 투자 목적으로 그걸 샀으면은 바로 투자 목적으로 바로 팔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만나본 정말 많은 사람들은 네. 집이 그냥 필요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더 많고요. 그러니까 주택시장이 좀 하방 경직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이 빠질 것 같으니까 다 팔자, 뱅크런 막 하고 막 그냥 매도하고 이러면은 부동산 시장도 그냥 붕괴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부동산에는 그 몇 퍼센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실수요자들이 항상 밑에를 받치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하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까 후견지명 얘기해 주셔서 후견지명에서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그냥 이제 지금 가능하다면 사도 된다고 얘기해 주신 게 집값이 여기서 다시 오를 수 있는 여지도 있긴 한가요? 만약에 오른다면 네네. 뭐 때문에 오를까요? 지금 집값이 하락한다고 100% 확신하시는 건 아닐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오른다면 왜? 저는 주택 시장의 가격적인 방향성 그 세 가지 키팩터가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시장 안에서의 그 색깔은 정책이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색깔이라는 게 한 줄로 요약하면 똘똘한 채, 이런 게 시장의 색깔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 시장의 색깔이 저는 180도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설령 약세장으로 전환을 하고 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윤석열 새 정부가 5년 동안 앞으로 펼쳐나갈 정책들이 결국 그 정부의 색깔이 될 텐데, 그리고 시장의 그런 색깔을 규정하게 될 건데, 윤석열 새 정부는 정말 대놓고 구도심 정비사업, 그리고 소형주택 중심의 구도심 정비 사업을 거의 천명해 놓은 상태거든요. 25평 이하 소형주택을 구도심 정비하는 사업을 우리는 정말 적극적으로 밀 거고, 그리고 그 제도를 더 촉진하기 위해서 재건축도 특별법을 만들고 노후신도시 재정비법도 만들고 뭐 리모델링도 새로 법을 만들고 등등 거의 모든 거를 25평 이하 소형주택의 재정비를 위해서 완전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똘똘한 채 중심이니까 대형주택 입지 좋은 데 사는 게 정답인데 갑자기 왜 25평 이런 구도심 재정비야 이렇게 뭐 구도심 또는 일기신도시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정책을 펴 나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했던 멘트들이나 워딩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집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라던가 그리고 뭐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그 워딩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정책으로 다 승화가 된 거지 않습니까? 710 부동산 정책 나오고 결국 시장도 그렇게 반영을 하고 그래서 윤석열 새 정부도 지금 이렇게 정책 천명했고 그렇게 방향을 쭉 갖고 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혼재돼 있는 그런 그레이 존인데 자기네 색깔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지금 사람들이 아니 그게 된다고? 라고 하는 그런 소형주택 강세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저자님 말씀은 약세장 중에서도 오르는 지역들이나 오르는 아파트들이 있을 수 있다. 네. 네, 그런 거죠. 네네. 자, 그럼 윤석열 정부 이야기 좀 이따 다시 또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그럼 만약에 무주택자 분인데 갭으로 사는 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갭으로 사는 건 굉장히 반대하시겠네요. 지금까지는 갭으로 사는 게 좋았는데 좋았죠.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무주택인데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신다면 갭으로 살 겁니다. 그냥 뭐 안 하더라도. 왜냐면은 무이자 차입금이니까요. 전세가 무이자 차입금이니까 그 갭으로 사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 변동성을 감내해야 되니까 네, 그냥 뭐라 그래 자기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자산 시장으로서의 주택이 좋냐 하면 전 지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리 추천하시는 네, 편은 아닌 것 같네. 추천할 생각은 없고요. 그거는 어느 정도 시장의 향방이 결정되고 나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막 그래 주택시장이 장기 우상향하니까 미리 사서 문지기처럼 해놔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세 가격도 변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금 흐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의 그 높아진 전세 가격 레벨이 계속 이어질 뭐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 갈 수도 있는데 그 현금 흐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지금 그건 좀 비추천 드리고 싶고 실수요자이고 본인이 감당 가능하면서 나는 여기 계속 살아야 된다 이런 분들은 뭐 굳이 말리진 않겠다 사도 된다. 네네. 네. 자 그럼 1주택자 분들은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1주택자 분들이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주택인데 갈아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갈아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왜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벌면은 더 나은 집에 살고 싶어 하는 게 기본인데 내가 그런 돈이 있는데 안 가는 거는 하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갈아타기. 네, 그분들은 그러니까는 연준이 75pp를 올리든 말든 갈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주택 거래하시는 분들 중에서 막 그렇게 매크로 데이터 예민하게 보는 사람이 엄청 많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돈이 좀 생기고 집을 사야 되니까 이제 사는 거고요. 다만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갈 돈도 있고 내가 갈 여력이 되는데 안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실거주할 건데 그냥 더 좋은 집에 가서 살겠다는 거를 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분이 뭐 자기 집이 있는데 돈이 조금 남아가지고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한 채 더 사볼까 이런 건 말리고 싶다는 거죠. 네. 그럼 현재 다주택자분들은요? 지금 다주택자분들은 제 주변을 보더라도 투자 부동산을 더 늘리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네, 다 다운사이징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처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조금 투자 자산으로서 부동산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더 오르는 그런 기대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 리턴이 좀 작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투자 자산으로서 주택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줄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주택자인 분들이 뭐 꼭 그렇게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뭐 아무래도 좀 더 부자일 확률이 높을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부자인 분들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뭐 어떤 자산을 사고 있는지 아무래도 다주택자 더 가긴 힘드니까 아파트는 안 살 것 같은데 네네. 아니면 다른 것들도 뭐 침체기 올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현금 보유하고 있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지금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2020년 710 전까지는 710 전까지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용을 했고 규제 지역을 피해서 비규제 지역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용해서 주임사를 늘려서 주택수를 늘리는 형태로 가다가 710 때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가 되니까 2020년 8월부터는 어떻게 갔냐면 비아파트, 오피스텔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 지산. 등록하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비주택 영역으로. 그러니까 물론 오피스텔도 비주택이지만 그게 이제 주택으로 카운팅이 되니까요. 그리고 취득세가 높아지니까 지방에 있는 공시가 1억 이하 취득세 경감받는 그런 부동산으로 좀 갔다가 점점점 가다가 그런 게 좀 막히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비주택으로 가기 시작해서 말씀하셨던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상가주택이나 아파트에 또 상가들이 있는데 아파트 상가들은 일단 지금 상가인데 나중에 분양받을 때 이걸 주택으로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대부분이 그렇게 해주니까 또 이런 상가로 또 갔다가 지금 막 비주택으로 가시다가 요즘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세요. 요즘 아무것도 네, 요새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건물 아닌가요? 비주택 중에서 건물로 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대체투자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대체투자 시장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정보를 받고 있는데 소위 꼬마빌딩 시장이랑 프라임 빌딩이 있지만은 꼬마빌딩 시장이나 프라임 빌딩 시장이나 동일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꼬마빌딩도 어떻게 됐냐면은 예를 들면은 2년 전에 2020년에 30억이었던 꼬마빌딩은 지금 다 60억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50억이었던 꼬마빌딩은 전부 100억이 됐습니다. 2년 사이에. 그리고 그렇게 2년 사이에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래서 꼬마빌딩 중개하나 꼬마빌딩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코로나 환경과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서
건물 빌딩 가격이 다 2배씩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50억일 때 그 건물에서 2억 원의 연수익이 발생을 하면은 이게 캡레이트이 4% 정도 되는 부동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출이 30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3% 금리니까 9천만 원 정도 내면 돼가지고 2억 벌고 9천만 원 내면은 차감하면은 자기 이제 순 오퍼레이팅 인컴이 영업이익으로 한 1억 정도 버는 거예요. 50억 빌딩이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은 그 건물이 100억이 됐는데 여전히 2억 벌려요. 네, 그러니까 대출은 이제 그 100억짜리를 살려면은 70억 대출 받아야 되는데 대출 금리 4%로 조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2억 8천 이자 내고 취득세 내고 등등 보유세 내고 하면은 마이너스 캐시플로 1억이 찍혀요. 그래서 이렇게 시세는 100억으로 다 2배 올라가고 50억으로 다 2배 올라갔는데 이거를 풀 임차를 줘도 안 맞춰지잖아요, 현금 흐름이. 그래서 거래가 안 돼요. 네, 이쪽 딱 그 거래가 안 되고. 그리고 건물주는 건물값을 안 낮출 거고. 네, 건물주 건물값 당연히 안 낮추죠. 근데 이 100억의 10채 중에서 한 채가 거래가 돼요. 어떻게 거래가 되냐면은 IT 창업기업한테 4억으로 팔려요. 그러니까 건물을 낮추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IT 창업기업이 4억으로 사가니까. 그 IT 창업기업이 4억으로 사가는 이유도 IT 벤처들은 다 판교에 그 터를 두고 있는데, 판교는 그 신도시여가지고 프라임 빌딩밖에 없습니다. 저희 같은 대체투자기가 활동해가지고 사는 연면적이 넓은 큰 건물밖에 없어가지고 10명, 15명이 들어가는 그런 조그만 빌딩이 판교에 없어요. 그러니까 판교 IT 기업들이 4억을 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강남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강남의 그 대로변은 프라임 빌딩이지만 그 뒷단은 2선은 전부 꼬마 빌딩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꼬마 빌딩의 수요자가 누구냐고 하면 다 이런 회사들인 건데요. 10채에서 한 채는 이런 IT 회사들이 사갔거든요. 근데 나머지 9채는 안 맞춰지니까 그냥 팔리지가 않고, 그래서 그 어쩌다 한 채 팔리는 것 때문에 건물 가격이 유지가 되고, 그래서 꼬마 빌딩도 지금 매수를 알아보시는 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인들이 임차를 다 둬도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기도 힘든 상황이란 거네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만나본 분이 자기가 이제 꼬마 빌딩을 이제 3채나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정확히 딱 뭐 신사동에 하나 있고 방이동에 하나 있고 등등 3개가 있는데 2년 사이에 다 2배씩 올랐는데. 신사임당님 아니시죠? 아니죠. 네. 신사동이라고 하길래 신사임당이 어디 건물에 있는지 본인이 다 말했어요. 그래요? 방송에서. 신사임당 역삼동이랑 뭐 홍대랑 뭐 4개인가. 근데 그게 그러니까 매수자가 없다는 거고, 자기가 그걸 팔라고 해도 팔기가 어렵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꼬마 빌딩 시장도 그러니까 지금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다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가만히. 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다주택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임사 부활하고 취득세 깎아주고 세제 개편, 종부세 다시 다 깎아줘가지고 다시 주택을 살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냥 공약도, 윤석열 새 정부 공약도 있으니까요. 주택임대사업자 부활하고 그 다음에 보유세 다 완화시키고 취득세 다 경감하고 양도세 다 깎아주고 뭐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공약대로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럼 그분들 지금 만약 현금이 있으면 현금도 그냥 가만히 있나요? 지금 뭐 가상화폐도 부동산도 뭐 어디도 뭐 약간 하기 애매한 상황이고. 원래는 그걸 좀 뭘 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진짜 가만히 있고, 오히려 매크로가 좀 안 좋으니까 좀 자산 배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뭐 달러든 엔화든 약간 이런 고민을 조금 하고 있는 편이고, 지금은 그냥 원화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거리낌이 없어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시장에 그 침체기 넘어서 이제 하락기가 오면 꼬마 빌딩 가격도 어떻게 떨어지나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저는 두 가지인데, 그래서 꼬마 빌딩 가격이 떨어져서 캡레이트이 맞춰지거나 임차료가 2배 오르거나, 그 두 가지 경우 어딘가에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은 그 어디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매매가가 조금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매가가 좀 빠질 것이다. 네네. 근데 이게 어쨌든 꼬마 빌딩이 이제 땅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토지 가격이 이제 다 있는 건데, 하락기가 오면 아파트, 그다음에 꼬마 빌딩 같은 이런 토지가 있는 거 어느 게 더 많이 빠져요? 지금 2년간의 상승률을 보면 꼬마 빌딩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아파트도 지난 2년간 많이 올랐지만 2배씩 오른 건 아니어서 네. 그래서 저희 대체위에서도 프라임 빌딩 가격 올라간 거 보면 뭐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주식시장 그렇게 안 좋았을 때도 리츠가 좀 강세였는데, 왜냐면 리츠가 편입하고 있는 건물 가격이 전부 올라가지고 그래서 좀 리츠가 상당히 좀 강세로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 상에서는, 지금은 임차료가 올라갈 분위기기는 해요. 임차료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데 임차료가 2배 오르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임차료도 소폭 올라가고 매매가도 약간 빠지는 형태로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갈 것 같고, 다만 뭐 꼬마 빌딩을 2년 이전에 매수하신 사람들은 지금 플러스 포지션일 거니까 뭐 지금 당장 팔아야 될 압력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있는 그 레버리지를 맞춘 거지, 지금 맞춰진 레버리지로 신규 진입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꼬빌딩 시장이 무너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거래 침체는 매우 오랜 기간 동안 거래 침체가 있을 것 같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꾸준히 거래가 되어 왔던 터라 이 정도의 그 이상한 자산 시장에 이격이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네, 그래서 주택이 좀 더 꼬마 빌딩보다는 상황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아파트 쪽으로 좀 돌아와서, 아파트 매수 시금 하락기를 대비해 조금 유의할 점과 지금 특히 조심해야 하는 아파트는 어떤 데일까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욕을 먹을 것 같은데. 옛날 많이 드셨으니까. 뭐 조금 더 추가된다고. 먹어도 계속 아프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정책이 시장의 색깔을 바꾼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야 할 집은 5년 후에 신축이 될 그런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팔아야 할 집은 5년 후 구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택시장은 이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주택시장은 늘 신축이 주도를 해왔고, 이거는 뭐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도 다 마찬가지고 늘 새로운 거가 항상 뉴스클이 올드스클을 항상 이겨왔는데, 2010년대에도 서울시 강북권 마포, 지금 여기도 아현뉴타운에 있는데 이 아현뉴타운이 부각받았던 것도 마레프 14년 9월에 준공되면서부터 2015년에 아현뉴타운 전체가 완전 바뀌기 시작하면서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달동네로 거론되던 막 그런 동네였고, 완전 바뀐 거라면서요, 이게? 그냥 경천 동지할 정도로 바뀌었어요. 그런 무협지 용어를 쓰면 완전히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전에는 여기가 주거타운도 아니었고, 원래는 여기 염리동이 그나마 아파트 단지가 조금 있어가지고 염리초 주변으로 학군이 좋으니까 저 동네가 원래 좀 괜찮았었는데, 이 아현 뉴타운이 준공되면서부터 마포의 중심축이 완전 아현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리고 북아현 뉴타운까지 동시에 지어지면서 이 안에서도 막 그 축이 막 바뀌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왜 그랬냐면은 염리초 주변에 아파트가 신축되던 2000년 초반엔 그 동네가 신축이었고, 2015년 이후에 새 아파트가 여기 대규모로 건설된 건 여기가 신축이었고, 그랬던 흐름이고, 신길 뉴타운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다 재개발되니까 엄청나게 달라졌고, 이문, 휘경, 장유 뉴타운, 청량리, 전동, 답심리 뉴타운 다 바뀌었는데, 그래서 5년 후에도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런 매크로의 파도, 그 다음에 정책의 변환 후에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보다 안정화됐을 때 그때 신축, 그게 그때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막 밀집해서 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일 거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신도시도 있긴 있으니까요. 3기 신도시도 5년 안에는 건설이 될 거고, 근데 구도심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이라는 세 가지 사업 모델을 통해 가지고 많이 바뀌게 될 건데, 재건축과 재개발보다는 리모델링이 좀 더 스피디하게 신축이 준공되는 방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지금은 리모델링 하고 있는 추진 단지들이 그냥 모든 아파트 그룹 통틀어 가지고 가장 5년 후가 기대되는 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아야 되는 쪽은 이제 준공 10년 차 넘어가는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미래 구축은 아닌데 신축 프리미엄을 다 애매한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축 버프가 통상 한 10년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정도 지난, 이제 15년 차 지나가는 그런 주택들이 고점 찍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